뉴욕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 또다시 내려가는 모습인데 재밌는 이야기죠. 네,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금리를 또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국채 금리가 또 뚝 떨어졌죠. 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배드뉴스는 굿뉴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배드뉴스는 진짜 배드뉴스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헷갈리죠? 자, 이 부분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엇갈리는 AI와 관련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가 이제 뭐 망한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 전망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 있게 작용되고 있는데, 실체는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진짜로 망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어두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봐야 되고, 또 왜 내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대장 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어제 장중에 코스닥 시총 1위로 잠깐씩 등록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데다가 바이오 쪽, 이쪽으로 또 이제 매수에 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확연하게 2차전지에서 바이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요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에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어제 이 수급에 대한 동향들이 조금 애매했잖아요. 네. 지수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어제는 막판까지 쭉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은, 얘네들이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우려가 나타나죠. 일단 상승 출발을 했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장 마감 무렵까지 주가가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반등 조금 해줬는데,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2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3%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포인트까지는 아직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긴 있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벌어진 이격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순환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그냥 다 밀려버린 거예요. 다우지수도 같이 밀렸잖아요.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얘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 좀 되겠죠. 자, 연준이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 아래 3.9 몇 이 정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까지 내려갔다. 이제 국채 금리 내려가기 계속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죠. 네. 자,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그런 건지. 자, 미 국채 금리의 급락은 파월 의장이 예고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 경기 둔화 지표가 맞물린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제가 원래 예상했었던 금리 인하 시기는 6월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6월이었고 6월에서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7월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7월이 이제 패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아주 강력하게 떠올랐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7월에도 금리 인하 했어야 된다. 니네 이거 시기를 실기했다. 즉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포지션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빅컷,
즉 0.25씩 순차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0.5%씩 그냥 네, 파고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쓰는 극약 처방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이 말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일단 경기 침체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네, 어떻게 연준이 해결할 것이냐, 지금 7월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제조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어요. 네. 7월 미국 제조업 PMI 지표가 46.8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그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자, ISM에서 공개한 건데, 46.8이 나왔어요. 전달에는 48.5. 그래서 2포인트 정도, 네, 위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조업이 이상해진다. 근데 사실 미국은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네. 아무튼 뭐 제조업 쪽이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구매관리자 지표. 이 구매관리자 이게 PMI 지표예요. 야, 요거 같은 경우도 49.6 이 집계가 됐다. 미국 제조업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것은 49.6이었다. 이것도 역시 위축이었죠. 이 구매관리자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건 이제 회사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이 자재과장이 자재 부장, 뭐, 부장일 수도 과장일 수도 자재 담당자가, 좀 살펴봐요. 현재 재고가 얼만큼 있고, 자, 물건 이만큼 만들려면 뭐가 얼만큼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니네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회사에 물건이 잘 팔려서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재고를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물건 잘 팔리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회사 물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게 전망이 되는데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추가적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재고가 많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일단은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발주를 안 하게 되면은 납품하는 업체들은 손가락으로 또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매관리자 지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용도 나빠졌어요. 네, 고용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네, 24만 9천 건이고 참, 이 정도면은, 네, 이 고용 문제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이거, 이 금리가 높게 되면요,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해요. 아시죠? 왜냐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네,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돈을 차입해가지고, 네, 빌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금융비용 있잖아요. 네, 이걸 조달금리라고 하죠. 네,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별로다, 안 좋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가 그것을 방증해 줄 건데요. 만약에 실업률 지표가 지금 4.1로 예상되고 있지만 뭐 4.2, 4.3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 고용에 대한 분명히 책임론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금리를 일찍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 침체 간다. 침체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건데 금리를 낮춘다니까 또 침체 온다고 지랄.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이거 다 뭐예요? 다 쇼 같지 않습니까? 네. 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보셔야 되겠죠? 자, 기술적 움직임 좀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6% 내렸어요. 자, 이 변동이 좀 나오는 것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7% 내렸다가 13% 올랐다가 6% 내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내린 건 없어요. 네, 7% 내렸다가 13% 올랐죠. 그럼 다음에 6% 내렸다는 것은 그냥, 네, 원래 7%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도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변곡점에서 나타나면 아주 골때립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 수준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상황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애매한 구간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전망치 계속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압박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뭐 커넥티드카, 네, 스마트카요. 이쪽에서 또 교주에 들어가자고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I 칩이라는 이 시장에 대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도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된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조금 이제 좀 흔들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줄어든다거나 시장이 축소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게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위협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6%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는 네, 전기차 쪽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안 좋았죠. 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나온다 해서 유가가 또 하락했다고. 네, 금값이 좀 올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의 2분기 실적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가, 네,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시간에서 지금 제가 18%까지 봤는데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텔 얘기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플은 실적 예상치 상회했다. 근데 시간에서 2% 상승했지만, 아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데, 자, 그러면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이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AI 관련주들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AI 관련한 부분들에서는요, 일단 몇몇 기업들의 상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가? 라는 거. 그렇게 전망이 없는가? 이게 그냥 거품인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테마인가?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동안 이제 이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이 AI에 대한 투자 지출이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거냐, AI로 인한 수익성이 나오는 건 맞는 거냐, 지출만 계속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다시 또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증가했어요. 메타의 주가는 6% 상승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좋았던 것은 어떤 거냐? AI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지난번에 해드렸죠. 메타 쪽에서 인스타그램이요, 이쪽에 대한 부분들 AI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 얘기거든요. 자, 1년 전보다 22% 늘어났어요. 2분기 매출이요. 그렇게 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역시도 네,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메타버스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오면서 누적된 손실이 5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AI에 대한 투자가 메타버스 전체를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감을 나타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수년간의 AI 투자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메타의 최근 AI 발전은 더 높은 수준의 광고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새로운 어떤 디지털 비서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수익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 인터넷 분야에서는 최고의 AI 업체로 꼽힌다라고 메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는 AI를 통해서 광고 매출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다. 자, 요거에 제가 해드렸던 그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외국놈들이 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가요? 네. 요 이야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 이건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이 AI 기업들의 성장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메타는 통과했죠. 네. 얘네가 이제 뭐 엔비디아하고 같이 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AI 칩을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수익의 성과가 나오면 엔비디아 쪽에서 더 많이 AI 칩을 살 수도 있겠죠. 물론 삼성 쪽을 방문해가지고 뭔가 이견이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삼성 쪽에도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클라이언트 컴퓨팅, 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매출은 지금 1년 전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부문의 매출은 3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실적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왔어요. 전분기 때는 마이너스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왔다고 플러스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3분기 때는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긴 한데 일단 성장을 또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눈에 띌 만큼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강점이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좀 안 좋은 성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 좀 있고요. 그래서 인텔 실적 쪽은 사실 우리가 기대한 건 별로 없었죠. 대신에 인텔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요 경쟁 상대 지금 볼 수 있는 거 누가 있겠어요? TSMC 아닙니다.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요쪽에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부분에서의 매출도 지금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망치보다 고작 1억 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부담될 건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애플 실적 좋게 나왔죠. 애플 실적 좋게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AI 서비스를 위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네. 이번 분기 실적이 확실히 포함된 것은 AI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 실적이 증가했는데 투자금도 같이 증가했어요. 그것은 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도 AI 투자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죠? 네, 실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AI 투자에다가 너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7% 떨어진 그날의 이 시발점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한 게 뭐냐?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네. 지금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겠다. AI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해서 기대하는 수익이 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막대한 자본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뭐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 AI 칩이 안 팔리면 HBM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아직은 뭐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예상한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면 엔비디아든 뭐 기타 다른 AI 구조에서 나타나는 AI 칩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들이 다른 경쟁 구도에 들어오게 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 파이가 커진 만큼 그 정도의 기대치는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시면
뭐 이런 그 엔비디아의 어떤 AI 칩이나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HBM 쪽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없어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호들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뭐 줄었다거나 투자가 줄었다거나 그랬다라면은 뭔가 좀 걱정스럽군요 할 수 있겠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7,000포인트 아래쪽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받고 넘어가야 돼서 아마도 좀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저점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 잘 확보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후에 내려가는 거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떨어지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점 지지대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어제나 뭐 그저께나 충분히 설명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네. 코스닥 대장자를 내줄 것인가. 자, 이게 조금 의외가 됐어요. 지금 바이오하고 원래 2차전지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게 조금 의외적인 부분이 뭐냐면 2차전지를 끌어내리고 바이오를 올려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지금 총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총 1위로 계속 등극하고 있었는데 실적 안 좋다 얘기 나오고 추가 떨어지고 있고 뭐 지금 2차전지 업황 안 좋으니까 배터리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은 새롭게 떠오른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 좋은 호재거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이동할 때 반도체 또는 자동차 뭐 다른 거 다 별로인 것 같아. 나는 바이오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왜냐면 이제 바이오 쪽은요 상승률이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좋은 소식 하나씩만 거들어주면은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더 내려갈 것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2차전지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요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계속 떨어지게 되면 팔아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고 매수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다 전망했던 거잖아요. 시총 상위에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은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점 밑으로 밀리게 됐을 경우에 저 밑에까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향후의 미래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좀 올린다. 37만 5천 원까지 올렸대요. 이것도 근데 약간 너무 설레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올 2월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목표 주가가 10만원대, 목표 주가가 10만원대였어요. 근데 이거 37만원까지 올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 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게 되면 골치 아플 수가 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터무니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그 단기간에 많이 올라버렸다면 좀 부담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제약 바이오가 대부분이 그래요. 뭔가 이제 임상시험이든 신약이든 아니면 어떤 뭐 기술 수출이든 등등등을 통해서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몇백 %씩 막 그냥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게 되죠.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수급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에 이 바이오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 뭐 나타나는 거는요. 이 용어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보통 바이오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잘 안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 공략하실 때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좀 있는 거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시작 발표나 임상 발표 이런 것 통해서 주가 올라갈 때 뭐 단기적으로 뜯어먹는 경우도 있게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뉴스 보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애매하죠. 왜냐면은 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딱 안착을 할 만한 데가 지금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저쪽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잘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나오는 입장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네,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라올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쪽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인지, 또 금리 인하가 이제 성장주 쪽에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맞아, 금리 인하도 바이오 쪽에 수혜가 되죠. 얘네들도 지금 보면 다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 쪽에 좀 분위기가 잡힐 수 있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위쪽을, 왜냐면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조 원대 넘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위쪽에 있다라면 지금 2조 원대, 3조 원대 있는 기업들이 열심히 뛰어봤자 네, 1등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 분위기만 조금 바꿔주면 1등이 바이오를 먹더라도 2, 3등이 이제 뭐 다른 종목들, 뭐 게임주가 됐든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됐든 이런 것들이 소부장이 되면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구축해서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집단을 형성해 주게 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얻어먹을 게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2차 전지는 일단은 네, 좀 제외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런 대장 자리가 바뀌는 것은 네, 충분히 우리가 예견했었던 일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감에 미국이 급락했다. 네, 경기 둔화 우려감. 침체된다. 그래요. 네, 뭐 또 그러면 이제 주가 떨어질 때 또 경기 침체다, 이제 뭐 큰일 났다, 이제 뭐 리세션이 시작됐다, 뭐 뭐 다 팔고 떠나야 한다, 뭐 등등 말들 많을 텐데, 네, 각자 판단에, 네, 더 말하는 건 입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자의 판단에 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엇갈리는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이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뭐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AI의 어떤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코스닥 쪽의 대장 자리는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지금도 뭐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이니까 지금 이제 사야 된다, 업종 전환이다, 뭐 업황 전환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주말이라서 만약에 오늘 떨어져 시작하면 네, 반등으로 치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합이다. 가장 무서운 게 보합 출발이에요. 보합 출발이면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올라가면 또 그 방향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서 시작하거나 내려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늘 내려서 시작하면 아마 저점이 빠르게 잡힐 거예요. 한 10시 전후로 해서 잡힐 수 있으니까 그 시점까지는 일단 관망하시고 오후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업지표라든지 이제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좋을 거로 생각되는 지표가 지금 악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구간이 됐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자고요. 네, 오늘도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아침 시점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네, 좀 지켜보면서 이 변동성 구간을 조금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